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이제 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적인 분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형성됐던 화학적 분자는 어떤 원리에서 이 원자들끼리 결합하려 하는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자의 개념에서부터 이게 확장되는 부분이 좀 더 큽니다. 따라서 여러분 10쪽 나눠드릴게요. 아마 책이 없으신 분은 이제 여기 이 부분 여기를 함께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원소들의 주기율표에 대한 성질을 좀 기억하시게끔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이런 거. 자, 아마 중학교 2학년 그 원자랑 이온, 양이온이랑 음이온, 그것들이 화학적 결합을 형성할 때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주기율표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도 또 다시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본질적인 부분을 좀 오늘 설명해주고 여러분에게 이 원소 기호를 이 위치에 맞춰서 외우게끔 하는 시간과 금속 원소 몇 가지도 여러분이 외울 수 있게끔 하는 형태. 왜냐면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한글로 황산고리 수용에 가고 아연이랑 반응시켰다. 어떤 금속이랑 반응시켰다. 근데 금속이 석출됐다. 뭐 이렇게 점점 구리 이온의 이제 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졌다라고 하는 형태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그럼 그런 문제를 풀 때 뭐 이렇게 기호에서 기호님 디귿에서 뭐 구리가 전자를 받아서 얘로 되는 거다. 이런 식이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게끔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맞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플러스는 좀 뭔 말인지, 그지? 얘는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 그지? 이해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개념에만 나와 있는 3학년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9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그 개념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베이스, 가장 큰 그림을 그린 형태들로 오늘 수업 시간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귀 기울여서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얘도 한 장씩 먼저 나눠드려 볼게요. 얘는 이름을 딱 쓰셔가지고 계속 토요일마다는 거의 제가 화학을 내용을 설명할 거니까 꼭 이렇게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네네. 자,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책으로 따지면 물질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도 조금 어려워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원소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똑같은 놈을 원자라고 얘기할 때도 있으면 또 원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분자도 있어. 그지? 그래서 친구들이 원소인지, 원자인지, 분자인지, 어떨 때는 원소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원자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분자라고도 하네. 도대체 뭐가 뭔지 막 헷갈려. 명확하게 나눠진 개념도 없고 막 헷갈리게끔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걸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모캔디로 비교해볼게요. 모캔디, 혹시 모캔디 알아요? 모캔디? 모캔디 몰라요? 모캔디? 알죠. 자, 모캔디는 약간 외국인 애들은 뭐지? 약간 이렇게 똥꾸리 갖고 이렇게 먹으면 약간 목이 화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캔디도 약간 목에 좋은 그런 화학 물질들이 섞여져 있는 형태인데, 원래는 정말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모캔디를 하나 사면, 그지? 하나 사면 여기에 조그만하게 한 20개씩이 들어있어. 이렇게. 그지? 근데 이제 허식이 많이 나니까 내가 모캔디를 봉지채 리필 한 통을 산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모캔디를 내가 샀어요 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이 모캔디라는 개념과 선생님이 모캔디를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맛이 궁금해서 모캔디 좀 줘보세요 라고 해서 내가 모캔디를 리필을 사가지고, 그지? 누구에게? 뭐 주명이한테도 2개 주고, 미니한테도 2개 주고, 원석이한테도 2개 주고, 각각 2개씩 나눠서 줬어. 한번 맛보라고. 그지? 이렇게 모캔디 2개씩을 각각 줬어야 할 때 그 모캔디 개념과 여기서 내가 모캔디를 샀다라고 하는 개념과 이게 달라요. 오케이? 이걸 비유를 하자면 모캔디를 샀다 할 때 이 개념은 뭐냐면 원소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모캔디 하나를 씹어서 먹어서 내가 2번을 아작 깨물었어. 근데
아작아작 깨문 순간 4조각이 났던 그 각각에서 하나는 자두맛, 하나는 박하사탕맛, 하나는 모캔디맛 이렇게 서로 다른 맛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더 최소 성분으로 뽀개더라도 화학적으로 최소 성분으로 뽀개더라도 단일한 모캔디 맛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의 최소 성분 개념으로 모여있는 그 단위를 너는 모캔디. 오케이? 얘를 너는 수소, 너는 산소, 너는 뭐 탄소 이렇게 최소 성분 개념으로 얘기할 때 이름이 서로 다르게 얘기할 때 그걸 원소라고 하는 거야.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뉠 수 없는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뉠 수 없는 최소 성분 개념. 뽀겠는데 자두 맛이 나온다. 그러면 자두 맛과 모캔디 맛이 아울러져 있는 새로운 맛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소 성분이 아닌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모캔디 이때 이렇게 샀다 할 때 그 모캔디는 원소 개념인 거라고. 자, 근데 똑같은 모캔디라고 표현을 하되 모캔디를 2개 아니면 누구한테는 10개, 누구한테는 뭐 3개 줬어요 라고 할 때 그 개수 개념은 원자야. 오케이? 개수 개념. 근데 실제 원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여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니야. 눈에 보여가지고 카운팅을 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니지만 얘를 몇 개로 셀 수 있는 개념들이 원자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가장 작은 입자 개념. 오케이? 가장 작은 입자 개념.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작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기 때문에 그 원자를 우리는 모형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한 거죠. 오케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원자는 다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모든 종류의 원자는 다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중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아서 그럼 그 말은 즉슨 원자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얘는 정기적인 어떤 전하량이야. 그래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고 그 전체적인 전하량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다 중성이라고 표현한 거야. 원자는 중성이야.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돌턴이 원자설을 얘기할 때 돌턴의 원자설에 최소한 물질을 구성하게 하는 가장 작은 입자 개념을 원자라고 하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쪼개져요. 플러스 입자를 띠고 있는 성질을 갖는 거와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 입자로 쪼개집니다. 근데 그것들이 같은 전하량, 개수가 똑같게끔 같은 전하량만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 중성인 상태인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원자 내에 자 우리가 원자들마다 원자 번호가 있죠. 어떤 아이는 원자 번호 1번인 아이 1번인 아이 가장 질량도 가볍고 가장 번호도 빠른 1번인 아이가 누구예요? 수소입니다. 수소. 그리고 2번인 아이는 헬륨이에요. 수소, 그 다음 뭐 헬륨 이렇게 원자 번호들이 다 달라요. 오케이? 원자 번호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똑같은 양만큼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같은 개수만큼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그래서 중2 때 그래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양성자 안쪽에 하나 있고 같은 개수만큼의 전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하나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야 라고 배웠을 거야. 그래서 가운데 부분 여기를 뭐라 하고 원자는 지금 현재 수소 원자 모형인데 수소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을 가지고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주변에 뭐 전자가 있어. 오케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이고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부분이야 라고 배웠어. 맞죠? 오케이? 자, 근데 실질적으로 저 원자핵에 자 이제 수소까지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헬륨을 생각해보자.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에요. 2번인 헬륨은 원자 번호 2번 헬륨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 여기 원자핵 부분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하나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또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부분을 자, 헬륨의 원자 핵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아마 과학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의무사항을 품으셔야 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들 두 개가 완전히 벌어지는 것 없이, 그지? 지그들끼리 이렇게 가까이 굉장히 세게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그림으로만 보자면 솔직히는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모여지는 거고 가운데 헬륨의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그 입자 두 개가, 그죠? 얌전히 지들끼리 모여 있을 리가 없죠. 왜? 동성의 남자들끼리. 예? 서로 어때요? 투당투당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플러스끼리 같은 전화량을 띄우는 입자들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요. 청력이. 그죠? 근데 청력이 실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붙어있는 게, 아주 강한 전기력으로 붙어있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면 보여주기 쉽게끔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실제는 여기 이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량을 띄고 있는 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원자 핵 부분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전하량을 띄고 있는 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우주가 탄생할 때 당시에 아주 많은,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빅뱅. 우주가 탄생할 때 당시에 아주 많은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그 전하량이 다 다른 다양한 입자들이 동시에 빵 하고 생기면서 우주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막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띄고 있는 입자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의 전하량을 띄고 있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입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고율통합과 가면서 배우는데 이 플러스 3분의 2짜리 입자를 우리는 무슨 쿼크라고 하는데 업쿼크라고 해요. 업쿼크. 플러스 3분의 1짜리의 전하량 갖는 입자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의 전하량 갖는 입자, 이걸 다운쿼크라고 합니다. 업, 다운. 그죠? 그런 입자들이 우주 탄생 초기에 같이 빵 하고 생기면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의 굉장히 큰 온도야. 그 온도만큼을 가지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 각각 입자들이 막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우주가 살짝 식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온도가 식겠죠. 식으면서 플러스 3분의 1짜리나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서로 정적이적 인력으로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각각 원소들의 원자 핵들이 먼저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근데 최종적인 값만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로 표현하다 보니까 같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들끼리 어떻게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고, 실제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플러스 3분의 2짜리의 업커크,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의 다운커크, 플러스 3분의 1짜리의 업커크, 이렇게. 아, 정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맨날 까먹어. 말인데. 자, 붙이면 되지 뭐, 편집할 때. 자, 아무튼 다시.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모든 종류의 원소의 가운데 원자 핵 부분이 겉으로 보이기는 이렇게 플러스가 2개 있어요 라고 표현해주고 있긴 하지만 여기를 구성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더 쪼개진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들이 있다. 그래서 플러스를 띄는 입자,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 플러스를 띄는 입자 이렇게가 모여서 아마 한 개만큼의 전하량을 띄고 있을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합산해봐. 그럼 얼마야? 약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면 플러스 3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지. 그치? 자, 이런 입자들이 우주 공간에서 각각 다양하게 다 만들어졌었던 거야. 그들끼리가 조금씩 식으면서 그들끼리 정적이적 인력으로 붙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뭐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플러스 3분의 2짜리, 또 뭐 플러스 3분의 2짜리 뭐 이런 식으로 또 덧지덧지 붙어서 여기를 구성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실제는 저 최소의 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들이 모여져가지고 각 원소의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리고 빅뱅 우주가 탄생할 때 그 당시에 이런 플러스 3분의 2나 마이너스 3분의 1을 띄는 그 입자들만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알다시피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는 전자, 자유전자도 같이 탄생했었어. 우주 빅뱅 당시, 우주 초기에. 그런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들도 막 우주 공간에서 막 움직이고 있을 건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 플러스 3분의 2나 마이너스 3분의 1짜리들이 모여져서 충분히 뭉쳐졌을 수 있을 그 시간보다 그 시간 타이밍에 저 전자는
오히려 하나다. 얘네들의 실질적인 상대적 질량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합쳐진 얘네들의 상대 질량이 상대적으로 1이야. 질량이 1이야. 얘도 1 정도야. 오케이? 상대적으로 질량이. 자, 상대적 질량은 1 정도만큼을 띄고 있는 거에 비해 전자 하나의 질량은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갖냐면 1837분의 1 정도의 질량을 가져. 그 말은 즉슨 얘네들의 이렇게 합산돼서 만들어진 것의 질량보다 전자 하나의 질량이 더 가볍다는 거지. 가벼우면 어때? 운동성이 더 둔해, 더 빨라. 더 빠르지. 미친 듯이 빠르지. 그치? 그니까 나름대로 얘네들은 지그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뭉쳐져서 원자핵을 형성하고 있는 동안 빅뱅 당시 터져 나왔던 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저 전자는 여전히 미친 듯이 막 움직이고 있었을 때라고. 그리고 막 움직이다가도 서서히 우주의 온도가 완전히 최대한 저 마이너스의 운동성 1837배나 가벼운 아이가 충분히 더뎌질 만큼 온도가 낮아졌을 때쯤 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들이 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낑겨서 멈춰져가지고 같은 개수만큼이 멈춰져서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요. 현재 과학에서는.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질량이 가벼운 전자가 질량이 1837배나 너무너무 가벼운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면서 화학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저 전자들의 이동 때문에 화학 변화가 생기는 거고 중성 상태에 있던 원자가 어떤 식의 전자가 나가려고 할 것인가, 몇 개가 나가려고 할 것인가, 또는 몇 개가 들어오려고 할 것인가, 그걸 예측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화합물을 만들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혹시 여기까지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질량이 가벼운 전자. 질량이 얘네들보다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가벼운 전자. 1837분의 1배요. 너무너무 가벼워서 저 전자를 누가 받는다, 누가 내보낸다, 받거니 주거니 하면서 화학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주기율 표가 있습니다. 저 주기율 표는요. 자, 나눠드린 주기율 표는요. 네. 얘는 고율통합과학 하시면서도 또 디테일한 딥한 부분을 또 배우실 건데 족 그리고 주기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족과 주기가 있어요 라고 표현했더니 친구들이 또 욕이라고 예측을 하셔서 그 들을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족은 세로 방향인 거예요. 족은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총 몇 개가 있냐면 18개가 있어요. 여러분 쭉 세로 해서 1번부터 18번까지 세로로 배치되어 있죠? 그죠?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게 18개가 있습니다. 18개, 18쪽. 이렇게 세로 방향이 족입니다. 오케이? 족 1쪽부터 2쪽, 18쪽까지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18쪽. 자, 족이라고 하는 건 혈안적 공통성을 우리는 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족. 패밀리의 그 족을 딴 거야. 한자로는 패밀리 형태의 그 가족할 때 그 족을 딴 거야. 마찬가지야. 그럼 가족이란 건 뭐야? 하나의 공통된 피가 흐른다. 그거 아닌가? 그지? 하나의 공통된 피가 흐른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의 공통성을 가지는 원소들을 세로 방향으로 모여놓은 것 뿐이야. 오케이? 그리고 주기라는 게 있어. 주기는 가로 방향이야. 가로 방향. 가로 방향이 주기야. 여기가 세로고. 그럼 주기로는 어떠한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원자들의 원자 반지름 크기야. 그러니까 그 원자들 하나하나를 원자의 그 전자 배치 형태로 표현을 해봤더니 원자 반지름이 동일하게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동일한 원자 반지름 크기. 원자의 크기가 동일한 그 크기만큼을 가지고 있을 때를 가로 방향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얘를 다른 말로 전자 껍질 수가 똑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쌤 그럼 전자 껍질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설명해 줄까 해. 각 원자들 하나하나들의 원자 모형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여러분이 중2 때 양이온,
음이온 배웠던 기억이 날 거야. 중2 거 처음 초반 거를 하면서. 근데 그 양이온과 음이온을 배웠을 때 힘들어 하셨다 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반드시 그 개념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올라가셔야 화합물을 표현할 때, 화학식을 쓸 때 좀 더 편하실 거야. 그 내용은 중3 때도 그대로 나오고요. 중3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게끔 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고2 때 화원 무조건 스탠다드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지는 나름의 시간인 거라 이따 주기율표도 외우게끔 해서 이제 원소기호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이렇게 테스트 볼 거야. 오늘 시간에. 자, 그럼 봐봐. 아까 내가 원자들 하나하나들은 이렇게 가운데 원자일과 같은 개수만큼 플러스 전하량과 같은 개수만큼의 전자들이 전자 껍질로 돌아다닌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리고 전자라고 하는 게 질량이 1837분의 1로 너무너무 가벼워서 운동성, 자유로운 운동성을 몇 배 이상, 1800배 이상 막 갖고 있는 알겠지? 그지? 그래서 전자는 정말 자유로운 아이야. 진짜 자유로운 아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전자들의 이동을 느껴볼 수 있어. 언제?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그지? 굉장히 한 곳에 건조하게 몰려있었던 그 전자들의 모임이 우르릉 쿵쾅쿵쾅 이렇게 다른 곳으로 움직여가면서 빛 에너지 형태로 보이면 그게 번개야.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 에너지가 나타나지는 게 천둥인 거고, 또는 건조한 겨울에 스웨터를 벗다가 또는 문고리 잡다가 뿌지직 뭐야 따가워 할 때 느껴지죠. 전기 이동. 그게 몰려있던 전자들이 이동해가면서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야. 그게 정전기야. 전기의 이동, 전자의 이동들이 있는 거라고. 실제 여러분 주변에 습기가 많을 때 수증기 안에 있는 입자들도 마찬가지 전자들의 이동을 받거나 주거나 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남학생들은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많이 못 들어봤을 수 있지만 엄마들이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고에 그냥 그대로 넣었다고 해서 음식이 그대로 오래 보존되진 않아요. 혹시 이제 나물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음식을 열심히 맛있게 조리를 했어. 그 나물을 젓가락을 대고 막 먹었어. 근데 나물이 좀 남았는데 그 나물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놓잖아? 냉장고 상태뿐만 아니라 냉장고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 나물은 빨리 상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내 침이 묻어있잖아. 그치? 또는 꿀 같은 거 이제 먹을 때 물기가 닿아있는 스푼으로 꿀을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대고 먹잖아요. 그러면 물기가 닿아있기 때문에 그 물기 성분들 때문에 남아있었던 그 꿀이 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되게 엄마들은 찌퍼라, 락앤락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공기 중에 있었던 것들이 이 음식 분자와 닿지 않도록 완전 밀폐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 공기 중에 있었던 얘네들도 전자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입자들이 있는 건지라. 수증기도 마찬가지.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입자들이 있는 건지라 이렇게 전자들이 나가거나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입자의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질이 바뀌어. 분자가 바뀌니까. 그래서 화학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맛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자 전자들의 이동 때문에 이 모든 게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 전자가 100% 항상 이동을 하지 않는 원자 배치도 있어. 그리고 그 아이와 유사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프린트에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맨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에 누구냐? 헬륨, 네온, 아르곤 있죠. 자, 얘네들을 번호 순서로 얘기해보자면 자,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 나이에요. 원자 번호는 앞에다 이렇게 씁니다. 원자 번호가 2번이 나이고 여기랑 표현이 안 되구나. 그다음 네온이 10번이 나이고, 그지? 아르곤이 18번이 나이에요. 오케이? 18번이. 그러면 원자 번호는 뭐와 똑같냐면 양성자의 수와 똑같아요. 자, 양성자 수. 그리고 헬륨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헬륨은 알고 계시는 그 헬륨 풍선 알죠? 헬륨 풍선. 그 헬륨 풍선에 들어있는 얘와 똑같아요. 헬륨 풍선의 화학적 성질 걔와 똑같아요. 헬륨은. 돼요? 헬륨은. 오케이? 그래서 헬륨이 원자 번호 2번인데 양성자가 2개 있고 전자가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있던 전자가 자, 이 가장 가까운 전자 배치 안에, 전자 껍질 안에 한 개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오케이? 지금 현재 정리적 중성이야. 또한 전자들끼리의 청력도 있겠지. 전자들끼리의 청력도 있을 거야. 전자들끼리의 청력도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그 전자와 또 똑같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 혼자가
돌아다닐 때는 어때요? 얘가 일정 궤도로 돌아다니게 되면 원운동이 생기고 전자의 흐름이 생기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류가 흐르는 곳에 자기장이 생기죠. 뭔가를 끄집어 당겨서 뭔가 반응을 일으키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은 전자가 일정 궤도 안에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 얘가 움직이려다가 얘랑 만나. 청력에서 튕겨. 그럼 또 똑같은 궤도 안에 전자 두 개가 또 만나. 청력에서 튕겨. 이런 식으로 아예 팍 나가지 못하고, 왜냐면 가운데 양성자가 있으니까 아예 팍 밀어서 나가지 못하고 그 궤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두 개가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야. 다른 전자를 더 받아들일 필요 없이, 받아들일 공간은 없어. 두 개로 매우 안정화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추가적인 전자를 받아올 필요도 없고요. 이 전자 두 개가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매우 안정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들, 자, 이런 상태들 우리는 활성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비활성 기체, 상온에서 주로 기체로 존재하니까 활성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이 맨 사이드, 오른쪽에는 얘네들이 매우 어찌됐든 각각의 전자의 개수만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매우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추가로 전자를 다 받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내보내려고 하지도 않는 아이들이야. 안정된 모습에. 자, 누구도 따져보면 헬륨도, 네온도 따져보면 10번이잖아? 얘가 10번이니까 가운데 10개만큼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겠지? 그럼 전자도 10개만큼이겠지? 그 전자가 10개가 차곡히 하나씩 쌓여지는 거야. 정동기적 인력으로 붙을 거니까. 질량이 너무 가벼운 각각의 그 전자 일정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씩 그 공간 안에 쌓여지는 거야. 두 개만큼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가까운 껍질에 두 개가 딱 들어차면서 안정된 배치를 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저 양성자가 여전히 8개만큼은 더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잖아. 2개까지는 상쇄가 됐겠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상쇄가 돼서 0인 값이겠지만 여전히 여기는 8개만큼의 플러스를 갖고 있으니 8개의 마이너스를 더 땡겨오겠지. 그지? 그 8개의 마이너스를 순차적으로 땡겨올 때 여기 안쪽 공간은 그냥 그걸로 0이야. 안정해. 더 이상 세 번째 전자가 못 들어와. 잘 안정적으로 놀고 있는 상태니까. 전자 간의 착력을 맞이하면서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밀어내고 또 밀어내면서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전자 두 개가. 근데 세 번째 전자가 들어오고 싶을 때 여기보다는 조금 이들 전자의 착력이 머물지 않는 조금 더 넓은 공간. 그죠? 그리고 이 양성자가 끄집어 당길 수 있는 인력이 맴도는 공간만큼으로 세 번째 전자가 이 공간에서 돌아다니겠죠. 그죠? 근데 혼자만 있으니까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서 더 땡겨오겠죠.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래서 8개까지가 들어찼을 때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갖게 된 거야. 이 8개도 나름 안쪽에 2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도 안쪽에 2개가 차고, 또 얘네들이 머무는 공간에 X축으로 2개가 차고, 또 Y축으로 2개가 차고, Z축으로 2개가 차면서. 그래서 총 안쪽에 구형의 모습으로 2개 찬 상태, 두 번째 껍질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돼. 8개가, 두 번째 전자 껍질의 8개가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이 ES 오비탈, EP 오비탈 하면서 화원에서 배우게 될 거야. 총 8개가 이 1번에 해당하는 저 2개만큼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만큼의 2개가 구형으로 차고, 그 다음에 X축으로 2개, Y축으로 또 2개, Z축으로 또 2개 이렇게 차면서 총 8개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2개, 그다음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나름 6개 해가지고 8개가 안정적인 형태의 전자 배치를 차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개수가 아다리가 딱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자를 더 받아올 필요도 없고 내보낼 필요도 없어. 안정화되기 위해서. 에너지 준위가 안정된 상태.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원자들은 그냥 원자 자체가 물질의 성질을 갖는 거야. 원자 자체가 물질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이 18쪽에는 얘네들을 똑같지만 18쪽에 나온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표현해요. 활성이 없다는 건 안 좋다 이게 아니야. 안정되다라는 얘기야. 안정된 상태를 갖고 있다. 안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안정된다는 건 더 이상 전자를 받을 필요도, 전자를 내보낼 필요도 없다라는 표현인 것 뿐이야. 오케이? 화학적으로 안정해.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들은 원자 자체가 분자야. 물질의 성질까지 다 띄는 분자야. 원자 자체가 분자.
그래서 원자 하나가 물질 성질까지를 다 띠는 분자다라고 하여 1원자 분자라고 해요. 1원자. 원자 하나가 분자까지도 되는 1원자 분자예요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는? 18쪽에 있는 얘네들. 자, 아르곤도 똑같은 세로 방향에 놓여있죠. 18번인 얘도. 그러니까 18번인 아르곤 또한 어떻게 전자배치를 하고 있는 거야? 18개의 양성자가 있으면, 그죠? 총 18개의 전자가 이렇게 시작했죠. 2개. 그죠?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죠? 10개까지 찾고 세 번째 껍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8개 이렇게 산 거야. 오케이? 안쪽에 2개, 8개, 8개. 오케이? 그래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다 이루고 있는 모습.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워너비 상태라고 보면 돼. 어떤 워너비? 다른 원자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요. 다른 원자들이 그런 상태로 전자 배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 다른 원자들이 이런 아이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자 해. 그러는 형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전자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나는 전자를 잃으면서 얘네들과 유사해질 수가 있다면,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놈이 전자를 줬다면 나는 그 전자를 얻으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진다라고 하면 얻으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형태로 화학 반응들이 생기는 거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하여.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얘요. 리튬. 자, 얘는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2번인 헬륨. 자, 리튬이 이쪽 아래 있고요. 얘는 원자 번호 3번이겠죠? 그 다음 4번인 얘가 베릴륨입니다. 4번. 자, 그러니 자, 여기는 왜 2쪽이라고 하고 여기는 왜 1쪽이라고 표현하냐면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 3개 있고 전자가 이렇게 안쪽 껍질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의 전자를 갖고 있어요. 자, 저는 리튬의 원자 모형 하나만을 그림을 그린 거고요. 실제 리튬 원자 혼자로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리튬이다라고 하는 물질이다라고 표현하려면 똑같은 리튬 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우리 눈에 잡힐 만큼의 덩어리가 되어야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철, 스탱도 봐봐. 이 철, 페인트 칠해진 철도 철 원자 하나만 있겠니? 철 원자 하나가 저렇게 커? 아니야. 철 원자가 동일한 원자들이 엄청나게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많이 모여서 철이라고 하는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리튬이라고 하는 아이도,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 최소한 원자 모형, 눈에 보이지 않은 입자지만 걔를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는 원자 하나의 모형을 나타낸 거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이즈는 똑같은 리튬 원자가, 똑같은 나트륨 원자가 막 덕지덕지만 모여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래서 리튬이라고 하는 아이도 실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데, 동일한 리튬 원자가 굉장히 많이 덕지덕지 플러스 함을 띄고 있는데 안에 둘, 바깥에 하나, 안에 둘, 바깥에 하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존재해. 그리고 얘네들은 금속 원소야. 자, 금속하면 여러분 어떠한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됩니까? 금속. 딱딱해요. 또 금속. 혹시 이 목걸이, 귀걸이, 금, 은, 금속이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막 이렇게 막 번개 칠 때, 비 오면서 천둥 번개 칠 때 귀걸이나 이런 거 많이 갖고 또는 피레침처럼 이렇게 뾰족한 거 갖고 비 맞으러 나가면 번개 맞기 딱 좋죠. 딱 좋아요. 왜요? 이 금속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류를 흐르게 해줍니다. 나 자체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자들로 모여져 있고 수용에 물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흐를 수 있어요. 근데 피레침 들고 금속 들고 막 그 귀걸이 목걸이 많은 상태에서 번개 칠 때 돌아다니잖아요. 맞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전도성을 많이 갖고 있죠.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원자들이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여기다 전압을 걸어줘. 이런 식으로 건전지라고 해봐. 걸어주게 되면 자, 이 바깥쪽에 있는 저 전자가 실제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바깥에 있긴 있지만 전압을 걸어주지 않을 때
있긴 있지만 이 두 개들이 맴도는 청력에 의해서 뭔가 두 개가 부딪혔을 때 미는 힘 때문에 나가려다가 안쪽이 양성자가 땡기니까 나가려다가 말고 일렁거리고 있어. 바깥쪽에 존재하는 저 전자 하나가 나가려다가 말고 이렇게 일렁거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금속 여기에다가 약간 가시광선을 줘서 금속이 있는 이 상태에 이렇게 약간 움직여보면 반딱거리는 광택 보이죠? 이 전자띠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특정 파장만큼으로 내 눈으로 반사시켜주기 때문에 광택이 보이는 거야. 일렁거리고는 전자띠들이 있는데. 오케이? 그리고 이 일렁거리는 전자띠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자유도가 증가할 수 있을 만큼의 외부 에너지가 만약 투여가 됐다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어쩌겠어? 안녕, 빠이빠이,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하고서 이 전자가 나가면서, 그지? 전자가 나가게 되면 현재는 중성의 상태의 전하량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지? 이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차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안정된 전자 배치는 아니잖아. 근데 겨우겨우 안쪽에 있는 양성자의 인력에 의해서 겨우 붙잡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줬어. 전자의 자유도가 증가될 수 있을 만큼 에너지 투여됐어. 그럼 어쩌겠어? 과감히 버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물론 이제 우리의 플랜이 돈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아주 쉽게 10억을 줄게. 그지? 너가 하는 대로 하고 10억을 줄게 어디 가서 수업해줘라고 하면 난 고민 안 해요. 어차피 내 학원이니까. 근데 이제 그 배우들은 고민하겠잖아. 여기랑 똑같은 영화 형태인데, 그지? 회당 촬영 비용이 내가 더 비싸, 그지? 근데 하는 행동은 내가 해주는 액션은 똑같아. 그러면 더 받는 데 가서 일하고 싶잖아, 사람 심리가. 그거랑 똑같다고. 에너지가 들어갔어. 나의 자유도가 증가될 수 있을 만큼이야. 그럼 호른이 떠나지. 굳이 안 떠나겠어. 그지? 그런 것처럼 바깥쪽에 저 전자는 지금 현재 에너지를 투여받지 않았을 때는 겨우겨우 중성 상태만큼 이의 땡기는 인력 때문에 붙잡혀져 있지만 너의 자유도가 증가할 수 있을 만큼의 외부 에너지가 만약 투여됐다면 얘가 전자가 뿅 나간다고요. 오케이? 몇 개 나가겠어? 하나 나가겠지? 그치? 하나가 나갈 거야. 하나가 나가는 게 이 전자 껍질이 안정해진 상태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리튬은 이렇게 전자 하나를 내보내면서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튬 이온이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리튬 이온이 아니라 리튬입니다. 그냥 원소예요. 중성의 원자. 중성의 원자의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가 나가서 리튬 양이온이 됐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리튬 이온의 이온식을 쓰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리튬 이온의 이온식은 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리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나트륨도,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1번이죠. 원자 번호 11번입니다. 그래서 나트륨도 양성자 11개 있고 전자도 11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깥쪽에. 오케이? 나트륨 원자 하나만 그렸지만 실제 나트륨 원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럴 때, 야, 내가 너가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내가 돈 많이 줄게 라고 하는 외부 에너지가 만약 들어왔어요. 자유도를 증가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현재는 아슬아슬하게 얘가 미치는 인력의 맨 마지막에 겨우 하나가 붙잡혀져 있어. 그리고 어쩔 때는 이 둘이 움직이는 청력에서 나가려다가 또 당겨지고 나가려다가 당겨져서 일렁거리고 있는 상태야. 중성의 금속 상태에서.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더 충분히 흡수되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나 나가면서 안정화될 거야. 누구처럼 될 거야. 얘네들과 유사한 전자 배치가 될 거야. 그래야 안정하니까. 그런 식으로 전자 하나를 주로 버리겠죠. 여기서도 하나 버리고 여기서도 하나 버리고.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을 버리면서 안정화되는 아이들이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끼리를 세로로 배치해 놓은 것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배를 생각해볼까? 원자 번호 4번이지? 그러니까 안쪽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겠지? 그럼 벨륨 입자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 4번이면서 2개 4번이면서 전자 2, 전자 2개 4번이면서 전자 2, 전자 2개. 그지? 근데 에너지가 흡수가 돼. 그지? 현재는 중성의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2개 총 4개의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 이렇게 있지만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안정된 전자 배치라며. 근데 8개가 있지 않고 2개가 있으니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받으면 2개를 한꺼번에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2개를 한꺼번에 버린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이 같은 얘네들끼리는 같은 세로로 배치를 하는 거야. 얘가 몇 번이야? 나트륨 다음에 얘는 12번이죠. 얘 마그네슘이잖아. 그치? 마그네슘 12번이니까 플러스 12개 있는데 전자도 12개 있어. 그 전자 12개가 안에 두 번째 껍질에 8, 세 번째 껍질에 2. 그런 마그네슘 입자들도 똑같이 제일 바깥쪽에 2개씩의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 2개를 한꺼번에 버린다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1조, 여기 2조. 그 다음 가운데 3조, 4조, 5조, 6조. 3조부터 12조까지 여기 사이에 여러분 그 주기율표 보시면 다양한 금속 원소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금속 원소들은 전형 금속이 아니라 전이 금속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금속 원소들은 전체적으로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동일한 원소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0번까지의 칼슘, 칼륨까지 20번까지 금속 원소들은 그렇게 동일한 원소들끼리가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고 나머지 20번 이상의 번호에 해당하는 얘네들도 자신의 양성자 수와 전자 개수만큼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원자들이 여러 개가 동시 반복적으로 막 있겠죠. 근데 옆에 어떤 아이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공통성은 거의 네 번째 껍질에 해당하는 여기까지는 공통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보다 훨씬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공통성보다는 옆에 아이가 몇 개의 전자를 얻어가려고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금속인데 2+가 되기도 하고 또는 3+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전이 금속이라고 해요. 철이 어떤 원소와 화학적 결합할 때는 2+ 상태로 결합할 수도 있고 철이 어떤 원소와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냐에 따른 3개의 전자를 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의 원자가 딱 떨어진 값을 안 갖고 있어. 20번 이상의 원자 번호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이 금속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옆에 아이랑 어떻게 되냐 화학식 표현할 때 뭐 CU5냐 뭐 CU5냐 여기 이렇게 2, 1 이렇게 쓰거든. 이럴 경우는 얘가 CU2+랑 O2- 각각의 2+와 2-이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거 나중에 얘기해줄게. 여기 이 2라고 하는 개수가 이 구리가 몇 플러스 전자를 몇 개를 한꺼번에 이르면서 만들어진 거냐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는 형태. 근데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랑 결합해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 저게 그냥 1일 수도 있다고 산화구리 1일 수도 있다고. 오케이? 약간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고학력이 되면 될수록 파악하면 되는 거고 여튼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전이 금속이다. 딱 고정된 형태의 양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2+짜리 양이온일 때도 있고 3+짜리 양이온일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건 원소 기호들만 그대로 외워두면 돼. 누가 철이고 누가 불이고 이 정도만. 되겠어요? 그래서 자 금속 원소들은 주로 전자를 잃으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으면서 얘네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얘가 10번이니까 이쪽에 원자 번호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쪽에는 제가 예전부터 저를 보신 분들은 제가 욕을 좀 알려드렸을 수 있어요. 이쪽에 원소 기호에서 붕신노마라고 외우면 좀 편하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붕신노마. 물론 이제 엄마 아빠랑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 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자, 외우기 쉬우라고 동소, 탄소, 질소, 산소, 능신너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5번, 6번, 7번, 8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루오린.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이고 이쪽 세우의 6개도 마찬가지 6으로 외우시면 쉬워요. R-시퍼, 시기야 하고서 R-시퍼, 시 큰데, 그죠? 완전 K 값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연결해서 외우자면 R-시퍼, 시크야 네, R-시퍼, 시기야라고 외우시면 좀 편하죠. 알루미늄, 교소, 인황, 염소, 아르곤 번호 순서대로는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까지가 표준 주기율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화학적인 성질이 어떻더라고? 이쪽은 주로 전자 하나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여기는 전자 2개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자, 알루미늄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알루미늄? 13번이죠. 13번이에요. 여기가 12번이니까 여기 13번입니다. 그러니까 13개 양성자 갖고 있고 전자도 13개가 있는데 둘에 여기 8개
세 번째 껍질에 3개 있는 거죠. 그죠? 세 번째 껍질도 8개까지 전자가 차야 안정된 전자 배치인데 8개를 차기 위해서 5개를 받아도 되고요. 5개를 받는 확률보다 가지고 있던 3개를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연 상태에서는 저 3개를 잃는 확률이 크더라. 그래서 중성의 알루미늄이 내가 가지고 있던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3개를 잃어서 이게 전자야. 그치? 3개의 전자를 잃었다는 표시야. 이게 지금 여러분 산수에서 수학에서 x 플러스 y는 뭐 z라고 하는 원인 결과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 뿐이야,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그 결과 요것과 요걸로 됐다고. 얘는 중성의 알루미늄이지만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양이온이겠지. 얼마의 선을 띠겠어? 3개를 한꺼번에 잃었으면 플러스 13개는 그대로 있는데 전자 10개 있으니까 3개만큼의 성질을 띌 거 아니야. 3개의 3 플러스만큼.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지. 얘는 중성의 원자지만 얘는 3 플러스. 그지? 양이온. 이렇게. 그지? 그래서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이온으로 됐어요. 양이온은 뒤에 원소 이름에 이온자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들은 다 금속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전자를 잃으면서 안정화가 되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드려봤고요. 오히려 비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쪽에 있는 얘네들은 비금속성입니다. 어떤 아이들? 여기요. 여기들. 오케이? 비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자, 플로린으로 한번 가보자. 얘는 원자번호 몇 번? 9번. 원자번호가 9번이야. 9번이니까 어쩌겠어? 안에 전자가 2개,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7개지. 7개. 그지? 8개까지 찬 게 안정하잖아. 근데 7개 있어. 그러면 확률은 7개를 다 버리거나 1개를 얻어오거나 뭐가 쉽겠니? 1개를 얻어오는 게 더 쉽겠지. 그지? 그래서 저 플로린은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하나 얻어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양성자는 9개, 가운데 중심에 그대로 있는데 전자가 2개, 바깥에 원래가 전자가 7개밖에 없었지만 얘가 하나 더 받아서 8개까지 다 찬 안정된 얘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 거죠. 네온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고자 하는 게 나름의 화학적 원자들끼리 어떤 공통성, 화학적 안정화를 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전자를 받으면서 안정화가 된 것들은 어떻게 돼? 음연되겠지. 양성자 9개, 전자가 10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1개만큼을 띨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중성의 플로린이 전자 하나를 얻어서 플로린. 자, 음이온은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양이온들은 아까 Na 플러스 같은 양이온이 된 것,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 것들은 나트륨 이온, 원소 이름에 이온자만 붙였어요. 근데 음이온들은 자, 나트륨 이온 또는 플로린 이온 이러면 틀려요. 음이온의 공통된 목적은 얘네들을 이 전자를 하나 얻었어요. 너는 음이온이에요 라고 하는 걸 느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뒤에 화자를 써요. 이름이 길어도 화를 붙이고요. 이름이 짧아서 두름 만약에 소로 끝나면 산소가 음이온이 될 때로 생각하면 그러면 얘는 산화, 소자를 화로 바꿔서 산화이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이온들은 소자를 붙여요. 얘는 플로린 화이온이에요. 이렇게. 하나를 얻었는지 2개를 얻었는지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하나가 모자라니까 하나씩을 얻어올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2개가 모자라니까 2개를 얻어올 거고 이 아이처럼 되고 싶은데 3개가 부족하니까 3개를 얻어오겠죠. 돼요? 여기는 3개를 잃을 거고 그래서 13족이고 14, 15, 16, 17족 이렇게로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실 건 1번부터 20번까지 이 위치 표에 맞춰서 순서대로 다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 누구 몇 쪽에 있는 아이들, 가로 방향에 몇 쪽에 있는 아이들 이 정도까지 외우시면 더 좋긴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형태의 틀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첫 번째 줄은 1주기, 두 번째 줄도 2주기, 전자껍질이 2개 있으니까 그지? 전자껍질 3개 있는 건 3주기, 전자껍질이 4개 있는 건 4주기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물론 7주기까지 다 있는데 7주기까지 있는 이 표를 그대로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죠? 1번부터 20번까지 표준 주기표를 위치 맞춰서 기억하시되 이쪽 세로 있는 건 하나씩을 버리기 좋겠고 2개씩을 버리기 좋겠구나 라고 하는 건 아실 수 있게끔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비활성 기체죠. 맨 사이드가. 얘네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자
옆으로 한 칸씩은 하나가 모자라니까 전자가 하나씩을 더 넣어서 1-, 2-, 3-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14조고 제일 바깥쪽에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잖아. 안에 전자 둘, 바깥쪽에 전자가 4개 있겠지. 그럼 8개를 내고 싶을 때 4개를 얻어올 수도 있고 4개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4 플러스 4 둘 다 됩니다. 근데 주로 전자를 얻거나 버리려고 하기보다 전자성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더 잘 형성합니다. 얘는 동률이니까 확률이 오케이? 왜냐면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4개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20번까지 저 위치에 맞춰서 먼저 외우시게요. 외우시고 잠깐 시간을 드렸다가 제가 외우셔야 할 금속 원소들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주기율표에서 추가로 몇 가지 금속 원소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외우도록 합시다. 자, 어디 쪽을 보시냐면 여기 사두기 쪽에 칼슘 있는 쪽 있죠? 칼슘 있는 쪽에서 쭉 오른편으로 보시면 망가니즈 보이시나요? 망가니즈? 동그라미 쳐봐요. 그거는 위치를 외워둘 필요는 없어. 그냥 망가니즈가 뭐예요? 라고 하면 원소기호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원소기호는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정리정돈해줘서 최대 2개 글자로 나타내잖아.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내야 돼. 망가니즈 동그라미 쳐봐. 용아, 망가니즈에다 동그라미. 그것도 금속 원소의 원소기호 하면서 테스트 볼 거니까 철! 망가니즈 옆에 철도 외우셔야 되고요. 자, 코발트 외우시고요. 코발트, 니켈 외우시고요. 구리 외우시고 그 다음 아연. 자, 그 다음에 쭉 오른편으로 와서 염소 밑에 브로민 있죠. 브로민 밑에 아이오딘 있죠. 그죠? 얘네들 이렇게 세로 배치로, 그죠? 여기는 위치도 기억하시면 좋아. 염소 밑에 브로민 밑에 아이오딘까지 있구나. 요거 2개 외우세요. 브로민이 비아, 아이오딘이 아이. 그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여러분이 동그라미 쳤던 그 누구냐? 니켈 밑에 팔라듐 교육이시죠. 팔라듐. PD, 팔라듐도 외우시고 그 오른쪽 은도 외웁시다. 은. 그 다음 카드뮴도 외웁시다. 카드뮴. 간혹 나오니까. 그 다음 건너뛰어서 주석 나오죠. SN 주석 외우시고요. 주석과 아연이 화학식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누가 아연이고 누가 주석인지 잘 봐야 돼. 주석 찾았어? SN 주석?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주석 밑에 PB 납. 그죠? 주석 밑에 PB 납 동그라미 치시고 왼편으로 건너 순. 납의 왼편으로 건너서 순 외우셔야 되고 금, AU 외우셔야 되고 백금, PT 외우셔야 되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텅스텐, W 쭉 해서 왼편쯤에 텅스텐 보이죠? W 텅스텐 외우시고 칼슘 밑에 바륨 있죠? 그것도 외워주세요. 바륨은 위치 맞춰서 외워두시면 좋고요. 칼슘 밑에 있구나.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2+가 되겠구나 라고 외워두시고요. 칼슘 바륨은. 그 다음에 나머지 알들, 여기 사이에 있는 알들은 몇 플러스가 된다라고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포지션 외울 필요 없고 누가 원소기호 뭐예요? 라고 하는 것만. 위치를 기억하실 건 바륨하고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정도는 위치에 맞춰서 기억하시면 얘네들은 다 1-가 되겠네. 얘네들은 다 2+가 되겠네. 금속 원소니까. 그렇게. 자, 시간을 제가 10분 드려볼까요? 10분 들어볼게요. 아마 표준 주기율표를 다 외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있으니까 주기율표에 제가 이면제 하나 드리면 주기율표 쭉 써서 원소 이름 쓰시고 그다음 금속 원소들, 동그라미 친 금속 원소들을 외우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끄고